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100명, 200명, 어떤 분은 500명도 넘으시겠죠. 카카오톡 친구 목록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수백 명 중에서 지금 당장 전화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하게 세어보시면요, 아마 한 손으로 꼽으실 겁니다. 많아야 5명, 3명도 안 되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평생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데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심지어 축복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친구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친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신경 쓸 일이 많고 돈 나갈 일이 많고 상처받을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친구가 적어진 게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성숙해진 증거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인맥이 곧 자산이다. 사람을 많이 알아야 성공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맞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넓은 인맥은 분명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만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사업 관계로 알았던 사람들은 연락이 끊기고 남는 건 동창 모임, 동호회, 지역 모임 이런 것들인데요. 이 모임들이 처음에는 좋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갈 곳이 생기는 거니까요.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느끼시게 됩니다. 이 모임들이 에너지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빼앗아가고 있다는 걸요.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은 30인 공직에 계시다가 60에 퇴직하셨습니다. 성격이 좋으시고 사교적이신 분이라 모임이 참 많으셨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문회, 공무원 산악회, 교회 소모임, 바둑 동호회, 무려 5개의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6개월은 좋았대요. 매일같이 약속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까 은퇴했다는 게 실감이 안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7개월째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기 전날 밤이면 왠지 모르게 피곤한 거예요. 아, 내일 또 나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나면 즐거운데 만나기 전에는 왜 이렇게 발이 안 떨어지는지 한 선생이 곰곰이 생각해 보셨대요.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이유를 찾으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았던 겁니다. 누구 아들이 어디 갔다, 누구 손주가 뭘 했다, 이런 자랑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디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 한 선생 말씀이 이러셨어요. 모임에 가면 3시간을 있는데 진짜 즐거운 시간은 30분이야. 나머지 2시간 반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억지로 듣고 맞장구 치는 시간이더라고. 결국 한 선생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5개 모임 중에서 3개를 정리하신 겁니다. 고등학교 동창회하고 바둑 동호회, 이 2개만 남기셨어요. 처음에는 좀 미안하셨대요. 모임에서 왜 안 오냐고 연락이 오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몸이 좋아졌어요. 만성 두통이 줄었고요. 잠을 잘 주무시게 됐대요. 그리고 남은 2 모임이 훨씬 더 즐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선생이 그러시더라고요. 모임을 줄이니까 오히려 관계가 깊어졌어. 많은 사람을 대충 만나는 것보다 적은 사람을 깊이 만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이게 바로 인맥 다이어트의 힘입니다. 인맥은 자산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관리하는데 에너지가 들어요. 은퇴 후에는 그 에너지가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뇌가
과연 몇 명의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영국 대학의 진화심리학자가 아주 유명한 연구를 하셨는데요. 영장류의 뇌 크기와 사회 집단의 규모를 비교 분석하신 겁니다.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뇌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대략 150명 정도라는 겁니다. 물론 이 숫자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람에 따라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에는 관계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한계가 더 뚜렷해진다는 것. 더 재밌는 건 이 학자가 발견한 3배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관계는 층위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안쪽 층에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 3명에서 5명, 그 다음 층에는 친한 친구가 약 15명, 그 바깥에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약 50명, 그리고 가장 바깥에 조직적 관계가 약 150명. 이렇게 층이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약 3배씩 늘어나죠. 그래서 3배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건요, 가장 안쪽 층, 진짜 가까운 사람이 3명에서 5명이라는 겁니다. 5명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3명이라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뇌가 설계된 방식이에요. 우리 뇌는 원래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이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미국 대학의 심리학자가 제안한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목표가 변합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폭넓은 관계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요, 목표가 바뀝니다. 새로운 걸 탐색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의 정서적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런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됩니다. 이건 성격이 나빠져서도 아니고 사회성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20살 때는 파티에 100명이 모이면 신나잖아요. 그런데 60살이 되면 조용한 찻집에서 친한 친구 1명과 차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이게 퇴보가 아니에요. 발전입니다. 양에서 질로, 넓이에서 깊이로 관계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줄어든 게 걱정이시라면 그건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과학적인 배경이었고요.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줄어들지 않는 관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비교, 사회적 비교라는 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창 모임이나 지인 모임에 나가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대화가 있죠. 우리 아들이 어디 회사에 들어갔다. 우리 딸이 의사가 됐다. 손주가 영재원에 갔다.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다. 해외여행 어디를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하시죠? 남의 자랑을 듣는 건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코르티솔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만성이 될 때입니다. 매주 모임에 나가서 비교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와서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것들이 다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을 지속적으로 높이면 몸의 노화가 빨라진다는 건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예요? 동창 모임에서 듣는 자랑 이야기, 지인 모임에서 느끼는 비교 의식,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67세의 퇴직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동기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반가웠대요. 오랜 동료들을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모임에 나갈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으셨대요. 왜냐면 동기들 중에 잘된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누구는 간호학 교수가 됐고, 누구는 병원장이 됐고, 누구는 남편 사업이 잘 돼서 대치동에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고, 박 여사는 평범하게 사셨어요. 동네 병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셨고, 연금과 저축으로 소박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충분히 잘 사시는 건데 모임에 나가면 왠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드셨대요. 한 번은 모임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그날 밤 박 여사가 결심을 하셨습니다. 동기 모임을 그만두기로요. 처음에는 좀 외로우셨대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놀라운 걸 발견하셨습니다. 비교 대상이 사라지니까 자기 삶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손주와 통화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는 시간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비교를 멈추니까 내 행복이 보이더라. 내 삶이 초라한 게 아니라 비교가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야. 이 말씀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비교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문제는 비교 대상이 나보다 잘된 사람일 때 이걸 상향 비교라고 하는데요. 상향 비교를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행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창 모임이나 지인 모임이라는 게 사실상 상향 비교가 일어나기 가장 쉬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서 멀어지는 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선택이에요. 자식 자랑, 돈 자랑하는 친구와 멀어지는 것, 그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물론 모든 모임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만나면 서로 걱정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 모임은 당연히 유지하셔야 해요. 중요한 건 어떤 모임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지, 어떤 모임이 에너지를 빼앗는지, 그걸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외롭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다음 챕터에서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두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두 단어를 같은 뜻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 둘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외로움,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데 혼자가 된 상태.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고독, 이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는 시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충만합니다. 외로움은 친구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반대로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바람을 맞으며 서 있을 때 전혀 외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혼자라는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내가 선택했느냐 아니면 강요당했느냐. 그런데요, 이 고독, 자발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우리의 뇌와 마음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창의성을 높여줍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건 뇌가 외부 자극 없이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과거의 경험을 정리하고 미래를 구상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깊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 다니고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하면 뇌가 이 작업을 할 시간이 없어요. 항상 외부 자극에 반응하느라 바쁘니까요. 반대로 혼자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천천히 걸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거나 이런 시간이 쌓이면
뇌가 정리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한 조사를 보면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서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이름 붙이면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는데, 같은 시간을 나만의 시간이라고 이름 붙이면 훨씬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름만 바꿔도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 선생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선생은 69세의 퇴직교사입니다. 은퇴 후 처음 1년은 불안하셨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없다는 게 공포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모임에 나가셨어요. 오전에는 배드민턴 동호회, 오후에는 서예 교실, 저녁에는 동창 모임이나 동네 주민 모임, 일주일이 빼곡하게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시라고 하셨대요. 정 선생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였던 겁니다. 즐거운 줄 알았는데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혼자 동네 뒷산을 산책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혼자 걸으면서 뭘 하나 싶었다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셨대요. 은퇴 전에는 바빠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산책길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나셨대요.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던 기억, 고등학교 때 입시 때문에 그림을 포기했던 기억. 정 선생이 그 길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등록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3년째예요. 지금은 매주 수채화를 그리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정 선생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 행복한 줄 알았어. 그런데 혼자 산을 걸으면서 나를 찾았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던 거야. 바빠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몰랐던 거야. 이 이야기가 참 울림이 있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 다니는 이유 중 하나는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느라 바쁘면 내 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고독이 좋다고 해서 사람을 아예 안 만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고립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의 균형, 넓은 관계와 깊은 관계의 균형, 이 균형을 잘 맞추시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맥 다이어트를 하면 되는지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맥 다이어트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점검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제가 관계 점검 질문을 5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계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시면서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첫째,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설레는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피곤한 마음이 먼저 드는가? 둘째,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인가? 아니면 방전되는 느낌인가? 셋째,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가? 넷째, 이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인가? 아니면 내 힘든 이야기를 뒤에서 남에게 옮길 사람인가? 다섯째, 이 관계가 없어지면 내 삶이 허전할 것 같은가? 아니면 오히려 편해질 것 같은가? 이 5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면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도 되는지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만나기 전에 피곤하고, 만나고 나면 방전되고, 상대방 이야기만 듣고, 내가 힘들 때 걱정 안 해주고, 없어져도 편할 것 같은 관계, 이건 정리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만나면 반갑고 에너지가 충전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없으면 허전할 관계. 이건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두세 개만 있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만나지 말자고 통보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빈도를 줄이시면 됩니다. 매주 만나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매달 나가던 모임을 격월로 이렇게 서서히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선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이 오면 바쁘다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되고 모임에 못 나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는요, 남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드시는데 에너지를 쓰세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더 하시는 겁니다. 만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작은 생일 선물이라도 챙기시는 겁니다. 아플 때 문병을 가시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진심을 쏟으시면 그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깊어집니다. 여기서 최 부부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선생은 71살, 최 여사는 68살, 두 분 다 은퇴하셨습니다. 최 선생은 모임을 정리하고 싶으셨는데 최 여사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대요. 사람을 만나야 건강하다. 집에만 있으면 치매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두 분이 이 문제로 꽤 실랑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두 분이 함께 관계 점검을 해보시기로 하셨어요. 각자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목록으로 쓰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질문을 함께 적용해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여사도 점검을 해보시니까 에너지가 빠지는 모임이 2개나 있으시더래요. 본인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두 분이 함께 정리하시기로 했습니다. 최 선생은 4개 모임 중 2개를, 최 여사는 5개 모임 중 2개를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부부가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에 1시간씩 산책하시면서 그날 이야기도 나누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하시고, 최 여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모임 줄이고 남편이랑 산책하는 시간이 더 좋을 줄은 몰랐어.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산책하면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인맥 다이어트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배우자와 함께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관계를 정리하면 빈 시간이 생기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시면 오히려 외로워지실 수 있어요. 그 시간에 혼자만의 취미를 갖거나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거나 자기 자신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산책, 독서, 그림 그리기, 텃밭 가꾸기,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혼자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둘째, 인간이 진심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에서 5명 정도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셋째, 비교가 행복을 빼앗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이 오가는 모임에서 멀어지는 건 자존감을 지키는 건강한 선택입니다. 넷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은 나를 발견하고 마음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섯째, 관계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명을 대충 만나는 것보다 2~3명을 깊이 만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핸드폰을 보시면서 억지로 답장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나가기 싫은 모임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정리를 시작할 날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조용히 앉으셔서 나를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거예요. 별일 없지 하고 가볍게요. 그 한 통의 전화가 10개의 모임보다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적어진 건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만큼 정돈되고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친구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 친하지 않아서 오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해 나 자신과 친해지세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완벽한 관계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요. 당당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전화를 걸면서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이미 이런 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쁜데 미안하다. 밥은 먹었냐? 바쁜데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또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공부를 더 시켜줬어야 했는데,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 무게에 짓눌려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미안함이요.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안함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식의 눈에 여러분을 점점 더 작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충격적이시죠? 저도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리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사과를 반복할수록 자식의 무의식 속에서 부모의 위치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안함 대신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저녁 자식한테 전화할 때 아마 첫마디가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까?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니잖아요. 어린 자식이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밤새 열이 내리지 않을 때 그때 부모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아이 곁을 지키셨습니까? 두렵고 지치면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그야말로 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산이 조금씩 허리를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입시에서 실패했을 때, 취직이 늦어질 때, 결혼이 여의치 않을 때, 그 모든 순간마다 부모는 어김없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해줬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부모로서의 자신감이, 어른으로서의 무게감이 조금씩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했는데요.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아들이 바쁜 듯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맨 처음 꺼낸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들아, 미안하다. 사업이 힘든 건 아들이 겪는 일인데 왜 엄마가 미안한 걸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 더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줘서 그런 것 같다고 내가 더 잘해줬으면 지금 아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그 말은 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왜 부모는 늘 미안한가? 그 미안함의 뿌리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모의 미안함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감정에서 옵니다. 단순히 뭔가를 못해줘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죄책감과 책임감이 뒤엉킨 감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어로는 페런탈 길트, 즉 부모로서의 죄책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감정은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밑바닥에는 자녀를 향한 깊고 진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부모님들은 대부분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먹고 살기도 빠듯했던 시절,
자식 교육에 충분히 투자하고 싶어도 형편이 따라주지 않았던 시절. 그 시절의 결핍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자식이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부채의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자식한테 진 빚이 있다. 이 생각이 의식 아래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 앞에서 당당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사과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빚이라는 것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잠 못 자고 밤을 새운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것 참고, 당신이 사고 싶은 것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 쓴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빚입니까? 아니요. 그건 사랑입니다. 세상 어떤 자식도 부모한테 그 사랑의 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영원히 죄인처럼 굴어야 한다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중요한데요. 부모가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고 계속해서 미안해할 때 자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두 번째 챕터의 핵심입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라 미안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만나자고 해서 미안해. 처음에는 그 친구가 겸손하고 착하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이런 말이 만날 때마다 계속된다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똑같이 반복된다면 슬슬 그 친구와의 만남이 무거워질 겁니다. 만나기 전부터 피곤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뜸해질 수도 있어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매번 미안하다고 하면 자식은 처음에는 아니야, 엄마 아빠가 뭐가 미안해 라고 손을 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속에서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지위 인식의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사과를 많이 하는 사람을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사회적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사사건건 사과를 하면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상사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말이 무게를 잃고 지시가 잘 먹히지 않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이와 비슷한 역학이 작동합니다. 부모가 반복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사과를 거듭할수록 자식의 무의식 속에서 부모는 점점 더 내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 혹은 내가 뭔가 해줘야 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항상 자기 때문에 미안해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부모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면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막연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를 더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 자식의 정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가볍고 따뜻한 감정 대신 무겁고 부담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더 안타깝습니다. 일부 자식들은 반대로 부모의 사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손을 저으며 무슨 미안한 게 있어요 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네 라고만 받고 마는 거예요. 부모가 미안해하는 게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부탁을 해도, 의견을 내도, 권유를 해도 자식은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또 저러시네 하는 태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자식이 불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반복적으로 보내온 신호가 자식의 뇌 속에 그런 패턴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도 반복되면 독이 됩니다. 관계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사과 대신 감사말 한마디를 바꾸면 관계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실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연구진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 미안합니다 라고 했고, 다른 그룹은 같은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요 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과를 받은 쪽은 상대방에 대해 가볍게 위로받은 느낌, 그러나 약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반면 감사를 받은 쪽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사과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감사는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 원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 예시를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 과외 한번 제대로 시켜주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도 네가 스스로 이만큼 해낸 거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엄마가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말은 부모의 결핍을 드러내고 자식으로 하여금 내가 더 나은 환경이었으면 더 잘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자극합니다. 두 번째 말은 자식이 살아온 과정 자체를 인정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 말을 들은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느낄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둘째,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할 때 집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른 집은 다 해주던데. 이 말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형편에 네가 투정 한번 안 부리고 시작해줬잖아. 그게 부모로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넌 처음부터 어른이었어. 자식이 결혼할 때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한 게 부모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아있는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자식이 그 시절을 기억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부모가 미안하다고 하면 자식은 그 결혼 초반을 결핍의 기억으로 새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고맙다고 하면 자식은 그 시절을 우리가 함께 이겨낸 이야기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경제적인 도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한 것, 혹은 오히려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했던 것, 이게 부모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하시는 말이 있죠. 네가 힘들 때 도와주지도 못해서 미안하다. 오히려 짐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시겠습니까? 네가 그 힘든 시간을 그렇게 잘 버텨줘서 고맙다. 엄마 아빠가 크게 도움이 못 됐는데도 네가 굳건하게 서 있어줘서 그게 부모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 됐는지 몰라. 이 말의 힘이 보이십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부모의 무력감을 자식에게 전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자식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고 높여줍니다. 어느 쪽이 자식을 더 강하게 만들고 어느 쪽이 부모를 더 존경스럽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3가지 예시를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이 진심이 되겠어요? 억지로 감사하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하지 않겠어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억지로 느껴지는 건 그 말이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미안함이라는 렌즈로만 상황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식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란 것, 투정 없이 시작한 것, 힘든 시간을 이겨낸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만한 진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결핍을 보지 말고 그 결핍 속에서도 이뤄낸 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심 어린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말만 바꾼다고 해서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말 뒤에 있는 태도, 즉 부모로서의 자세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4번째 챕터입니다. 당당한 부모가
자식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부모가 당당하면 자식이 더 행복하다고? 부모가 겸손하고 자식한테 맞춰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식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자식들이 고백하는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닐까?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걱정거리가 자식이었지만 자식이 어른이 된 다음에는 자식의 걱정거리가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지, 우리 때문에 희생만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런데 부모가 항상 미안해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자식 눈치를 보면서 작아져 있으면 자식은 그걸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는 게 결국 나 때문인 것 같다. 내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내가 부족한 게 아닐까. 그 죄책감이 자식을 짓누르는 겁니다. 반면에 부모가 자기 삶을 즐겁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친구들과 활기차게 어울리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충만하게 지내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자식의 마음은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시구나.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그 안도감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부모님들은 잘 모르십니다. 당당한 부모님의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모가 당당하면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분의 어른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내가 뭘 알겠어, 내가 뭐라고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한 분은 자신의 살아온 세월을 당당하게 여기고 분명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듣고 싶으세요? 어느 분한테서 더 뭔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당연히 두 번째 분입니다. 자식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당당하게 나눠주실 때 자식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자식은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혼잣말로 자주 하시는 말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자식들만 잘 되면 그만이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숨어 있습니까? 내 삶은 이미 끝났고 이제 자식의 삶을 응원하는 조연으로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조연의 자리가 자식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은 부모가 조연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식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당당한 부모가 자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당해질 수 있느냐?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미안함의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게 5번째 챕터입니다. 자존감 회복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영상을 보시면서는 눈을 감기 어려우시죠?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고 연약한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이 아이를 위해 뭐든 하겠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 날도 있었을 거고, 해주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준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프게 한 기억도 있을 거고,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쁜 부모의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인 부모가 있는 힘을 다해 살아온 증거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한 부모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부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증거 아닙니까? 자식과의 관계를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이 긴 영상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모가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제가 3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 삶을 다시 써보는 겁니다. 종이와 펜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위해 해온 것들, 크건 작건 다 적어보시는 겁니다. 새벽에 도시락 싸준 것 학교 운동회 때, 빠짐없이 참석한 것 아플 때, 밤새 곁에서 지킨 것 형편이 어려워도, 용돈은 끊지 않으려 한 것, 자식 결혼식, 날 눈물 참으며 웃어준 것. 이걸 다 적어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나 많은 걸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목록이 바로 여러분의 훈장입니다. 미안해해야 할 죄목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의 기록입니다. 둘째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자식 생각 말고 남편 생각, 아내 생각 말고 딱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보시는 겁니다.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서점에 가서 사오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사치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을 다시 주인공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셋째는 자식한테 전화할 때 첫 마디를 바꿔보는 겁니다. 바쁜데 미안하다 대신 이 말을 해보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지내줘서 고마워. 딱 이 한마디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입에 잘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응? 엄마가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 반응이 이미 뭔가가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부모는 늘 미안한지, 그 미안함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이 반복될 때 자식의 무의식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심리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안하다는 말을 고맙다는 말로 바꾸는 3가지 구체적인 상황별 예시를 통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당당한 부모가 왜 자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부모가 조연이 아닌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자식에게 더 큰 선물이 되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3가지 실천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못해준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해줬기 때문에 자식이 지금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미안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이런 마음을 올려놓으세요.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 당당함이 말 한마디가 오늘 저녁 자식과의 통화를 바꾸고 내일의 관계를 바꾸고 결국 여러분과 자식 모두의 삶을 더 따뜻하고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항상 자식한테 미안해하며 지내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살짝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